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융탐정이 되어서요. 2008년에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그 뒤에 숨어있던 결정적인 원인들을 한번 추적해 볼 겁니다. 바로 금융규제와 감독 시스템에 있었던 아주 치명적인 허점들이죠. 정말 흥미진진한 추리소설 같을 테니까 다들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우리가 배우는 이 화폐 금융론에서 금융규제 파트는요. 우리 경제의 심장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심장이 튼튼해야 온몸이 건강하듯이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오늘 그 심장이 거의 멎을 뻔했던 순간,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와르르 무너졌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한 문장, 시스템 리스크는 중요하다. 이게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이 위기가 터지기 전에는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나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조차 이 거대한 위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뼈아픈 교훈 하나가 금융을 감독하는 방식, 그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자, 그럼 대체 시스템 리스크라는 게 뭘까요? 금융감독의 첫 번째 취약점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여기 제목처럼 말이죠. 당시 감독당국은 개별 나무 하나하나, 그러니까 금융회사 각각의 재무 상태는 정말 열심히 들여다봤어요. 근데 정작 숲 전체가, 다시 말해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불타고 있는 건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차이가 확 보이죠. 왼쪽에 있는 미시건 존슨 감독은요. 비유하자면 배 한 척 한 척에 구멍이 났나 안 났나 검사하는 거예요. 위기 전에는 이것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거시건 존슨 감독은 함대 전체를 침몰시킬 수 있는 거대한 허리케인이 다가오는 걸 예측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 허리케인을 보지 못했던 게 첫 번째 아주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취약점은 바로 그림자 금융이라는 녀석입니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법률적인 미비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딱 짚었는데요. 말 그대로 법의 감시망 바깥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 거대한 금융세계가 마치 그림자처럼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위험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던 거죠.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는 투자은행이나 모기지 회사 같은 아주 힘센 금융 플레이어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들이 일반 은행과는 다르게 거의 아무런 규제 없이 운영되고 있었던 겁니다. 지켜야 할 건전성 기준도 없었고요. 전담해서 감시하는 기관도 없었어요. 정보는 당연히 깜깜했죠. 규제 당국 입장에선 이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사각지대였던 셈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깐깐한 규제를 받는 은행의 CEO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익은 더 많이 내고 싶은데 규칙은 자꾸 발목을 잡아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교묘하게 규칙을 피할 방법을 찾지 않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규제를 받던 은행들이 더 많은 이익을 내려고 위험한 사업들을 규제박, 그러니까 저 그림자 금융 영역으로 슬쩍 옮기는 규제 회피 현상이 아주 만연했던 거죠. 이게 바로 규제 범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원래 은행은 위험한 투자를 하려면 혹시 모를 손실에 대비해서 안전 쿠션 역할을 하는 자본금을 충분히 쌓아둬야 해요. 그런데 SIV라고 불리는 특수 목적 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랄까, 위험한 자산만 따로 모아두는 비밀 창고 같은 겁니다. 이걸 이용하면 위험 자산을 은행의 공식 장부에서 싹 빼돌릴 수 있었어요. 즉, 안전 쿠션은 그대로인데 고위험 투자는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마법이 가능해졌던 거죠. 자, 세 번째 취약점은 바로 위기 관리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림자 속에서 덩치를 키우던 거인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하는데 정부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던 거예요. 왜냐? 그 거인들을 질서 있게 처리할 도구가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질문, 왜 리먼 브러더스는 파산해야만 했나? 이게 작은 위기를 전 세계적인 대재앙으로 확산시킨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당시 세계 4위 투자은행이었던 이 거대 기업을 왜 정부는 구해주지 못하고 그냥 파산하도록 내버려 둬야만 했을까요? 정답은요, 정말 허무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법이 없었어요, 법이. 2008년 이전 미국 법에는 리먼 브러더스처럼 거대한 비은행 금융기관이 무너질 때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딱 두 개뿐이었던 거예요. 막대한 국민 세금을 쏟아부어서 살려주는 전액 구제,
아니면 시장 전체를 대혼란에 빠뜨리는 파산, 정말 극단적인 선택지밖에 없었던 거죠. 당시에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의 회고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리먼의 파산이 정말 끔찍한 재앙을 불러올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법적으로 손을 쓸 권한이 없어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정말 뼈아픈 고백인 겁니다. 리먼의 파산은 그동안 모두가 두려워하면서도 설마 했던 대마불사, 즉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다는 문제가 그냥 말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심각하다는 사실도 드러냈죠. 이 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은 곳이 일반 상업은행만이 아니었죠.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는 물론이고 심지어 세계 최대 보험사였던 AIG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 이제 대마불사는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금융 시스템 전체에 퍼져 있는 암적인 존재구나. 이걸 모두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마불사라는 단어의 정의 자체가 바뀐 거예요. 이제 문제는 단순히 너무 큰 은행에 국한된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금융기업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시스템 리스크부터 그림자 금융, 대마불사 문제까지 솔직히 좀 머리 아픈 얘기들을 했죠.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런 복잡한 내용들을 이해하는 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배운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지 한번 같이 정리해 볼까요? 화폐금융론, 맞아요. 때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 학문을 공부한다는 건요, 돈의 흐름과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나아가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 원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렌즈를 갖게 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은 한 시대를 뒤흔들었던 금융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취약점들을 모두 꿰뚫어 보신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스스로에게 정말 잘했다고 박수 한번 보내줘도 좋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렌즈를 장착한 여러분은 앞으로 금융 뉴스를 보거나 경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과연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보게 될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계속해서 호기심을 갖고 탐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만나겠습니다.